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문제점과 투쟁 사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법제도 관련해서는 우리 장석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 제도의 문제점하고 투쟁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좀 많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이거에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적법 개정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 노동조합에서 오랜 세월 동안 투쟁을 해 오셨는데 가급적 최근까지도 계속 이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법적 정의는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최근에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이 세계화되고 투자가 이제 세계화되고 개방되고 하면서 사실 누가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하는 이런 경계나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좀 모호해지고 애매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재벌 계열사들 중에 주요 계열사들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같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부진 대표가 있는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에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아주 핵심 기업인 글로비스가 외국인 투자 기업. 그리고 롯데그룹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일본계의 복잡한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룹 전체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벌 계열사들 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국내 이제 재벌 계열사 소속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의 특징은 그렇게 사실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받는 여러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이제 특혜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좀 말이 좀 되고 있는 쿠팡, 모기업인 이제 쿠팡 LNC와 한국 쿠팡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 LNC 같으면은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디다가 등록을 했냐면, 델라웨어 주라고 하는데 여기가 법인세가 없는 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모기업을 등록을 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쿠팡 LNC는 여러 이제 사업체들을 거느리고 있고 동남아, 중국도 있습니다만 결국 매출이 나온 거는 이제 한국 쿠팡이고 거의 한국 쿠팡이 그 기업 전체라고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 구조는 사모펀드가 일본계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사실상 대주주예요. 거기 말고도 무슨 블랙락이라든가 이렇게 다수의 이제 사모펀드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의결권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기 때문에 복수 의결권 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김범석 씨가 의결권의 76%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그룹 총수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과 쿠팡은 한국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그런 특징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미국 모기업이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쿠팡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국내 이제 독점 규제를 피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지배 구조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 이제 자산 5조 원이 이제 넘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공시대상 기업, 이제 독점 기업이죠. 공시대상 기업을 지정하면서 그룹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김범석 씨가 동일인이 되겠죠? 근데 외국인이고, 본명이 미국 국적자예요. 본명이 김범석이 아니고 범킴임. 미국인인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상 위치 때문에, 김범석 씨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법인을,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룹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내부 거래 규제라든가 이런 이제 각종 이제 규제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피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오히려 이 경우는 이제 독점 규제, 재벌 규제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런 식의 이제 지배 구조를 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모펀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등록지가 어디냐?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모펀드 운영사라 하더라도 돈 댄 투자자가 외국인이면 외국계 자본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해외 사모펀드인데 거기에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돈을 댔으면 그럼 뭐 국내냐? 뭐 앞에 거는 해외고 뭐 뒤에 거는 이제 국내 펀드냐? 그것도 좀 애매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투기적인 성격으로 갖는 그것으로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등록지가 뭐 한국이냐, 뭐 외국이냐, 해외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토종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MBK 파트너스 같으면은 등록을 한 한국 법인이에요. 한국 기업인데, 근데 대부분, 근데 여기 이 활동 범위를 놓고 보면은 한국보다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훨씬 더 많이 좀 진출해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MBK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계 기업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예를 들면 론스타를,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 아시죠? 최근까지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론스타 같으면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론스타는 해외 펀드죠. 근데 거기에 실제 돈 된 사람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그 자체로서 그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규정되는 이것에 굳이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규제들을 할 때도 거기에만은 또 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를 좀 보면은, 저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특징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에는 국내법상, 국내 이제 노동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이 노사 간의 이제 이 권리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해서는 그것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투자자이자 자본 소유자로서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이제 사업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자본 소유자로서의 이 권리와 의무들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조치일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다음번 강연할 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단계 구조를 이걸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국내 이제 기업도 보면은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뭐 재하청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관계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해외 모기업이 있고, 그 한국 법인은 자회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청기업이랑 성격이 거의 유사한 그런 관계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법인의 그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실 모기업 전체에서 놓고 보면 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국 법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뭐 2차 하청, 3차 하청, 이게 더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 문제에서 가장 이제 이게 중요하게 이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원청 교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힘이 없잖아요. 어차피 의사결정은 다 그 모기업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뭐 그렇게 교섭해봤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하청에서 계속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원청이 국내 기업 같으면은 그래도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 상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들 같으면은 해외 원정 투쟁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이제 빈번하게, 여기 우리 한국 4년제 동지도 계시지만, 일본 이제 원정 투쟁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 또 뭐냐면 여기에, 로펌이 또 하나 더 개입을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내 이제 이 법률 관련한 걸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중간에 로펌들을 이제 끼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중간 사업자가 한 명 더 들어온 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간접 고용이 확대된 식의. 그래서 이게 단계가 하나 더 이제 늘어나는 식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도 이 노동자들로서는 더 이제 애속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국 법인의 특성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손쉬운 도피. 그러니까 형사권이 미치지 않는 이제 범인 것으로 피신할 수가 있는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사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법인 이제 회사 대표가 뭐 명백하게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든가, 뭐 노조 탄압했을 경우에 이제 법적인 이제 뭐 소송을 간다든가, 뭐 결국에는 이제 법적 처벌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같으면은 본사에서 불러드립니다.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다른 해외 지사 다른 데로 발령을 내거나 본사에 그냥 계속 국내에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이제 형사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뭐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처벌의 뭐 그런 이제 두려움이란 것 때문에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벌어지는 그 노조 탄압의 형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선진적인 무슨 노사 문화라든가 뭐 노동관 이 관을 갖고 이제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면 더욱더 국내 기업보다도 더 아주 극심하고 악랄한 형태의 노조 탄압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을 편의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한 이제 피해 유형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6가지 정도로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들 아시는 이제 기술 유출과, 그것에 이제 쌍으로 벌어지는 투자 회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더 높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또는, 특정한 이제 특허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을 다른 해외 기업이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기술을 나쁜 말로 하면 탈취 뭐 이렇게 되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이전이 되는 그런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다시 이제 매각 뭐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는 쌍용 자동차 같으면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하이차 그리고 인도의 이제 모힌드라에 이제 매각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그쪽이 인수한 것도 기술 때문에 인수했고 그 다음에 그쪽이 다시 매각하게 된 것도 기술 이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투자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또 매각을 하게 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두 번째가 이제 자본 유출인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법인의 수익이나 이익을 모기업으로 이제 이전해가는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한국 법인이 합작 회사가 아닌 경우면은 대부분 다 100% 자회사예요. 100%. 그러니까 주주가 하나죠. 모기업 이거나 이제 그 모기업 대표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당액을 이제 늘립니다. 고액의 배당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의 전체 그걸로도 모자라면 다양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이제 주주 배당들을 높여가지고 자본을 유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로얄티라든가 이런 기술 특허들을 한국 법인이 이제 이용한다고 해서 그 이용료를 과다하게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빼나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모기업이나 이제 모기업의 이제 다른 자회사, 그게 국내든 해외든, 거기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원자재나 부품들을 공급받으면서 일종의 내부 거래죠. 비용을 이제 과다 계상해서 빼는 방식이고, 그다음 유상 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 그러니까 자본량을 줄이는데 기존 주식 소유자들한테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는 한 명이에요. 좀 줄입시다 그러고 돈 줄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식. 저것 때문에 회사에 예를 들면 이게 재무구조든 평판이든 이게 나빠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마지막 남은 게 뭐냐? 회사의 자산을 팝니다. 부동산 팔고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이제 모기업으로 빼돌리는 그런 방식.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그 한국 법인들은 그 현금이 이제 안 남겠죠. 현금이 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계속 될 테니까 결손금이나 보유 자산도 계속 줄겠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게 또 경영 악화라는 걸 빌미로 해서 이 투자 철수나 이제 폐업하는 그런 명분으로 또 악용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조조정과 이제 고용 축소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모기업의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 계획의 변화, 시장 조정.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조립해다가 중국 법인으로는 이제 거기다가 판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팔자 그러면 한국 법인은
바로 그날로 다 폐업시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이제 한국 법인의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모기업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뭐 모기업의 어떤 상황 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끝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유출, 자본 유출, 구조 조정의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먹튀거든요. 내지는 투자 철수. 투자 철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는 경우가 있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폐업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을 달성하게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투자 철수 같은 경우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큰 피해들을 이제 야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자본 유출, 기술 유출, 구조 조정의 그 결과 또는 투자 철수를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다 팔아먹고 이제 다 빼오고 하면은 남은 이제 빈 껍데기를 가지고 그걸 또 팔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팔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동반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거를 먹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먹고 튀는 뭐 그런. 여기에는 이제 그 조세 포탈도 최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모기업이 주로 이제 무슨 뭐 버진 아일랜드니 뭐 이런 조세 도피처 같은 데 등록이 됐으면 뭐 예를 들면 이중과세 방지 그래가지고 그 국내에다가 이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우린 저쪽에다가 내겠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거기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예? 그럼 일종의 그게 세금 포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지금도 많이 발생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제가 이쪽 전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글로벌 그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이 재편되는 상황에 따라서 각 한국 법인들이 어떤 그거에 그 위치에 자리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게 또 오히려 더 커져서 이게 국제화되고 하면은 뭐 상황이 거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다 예고하고 있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악화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 장기간 이제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특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투 기업 같으면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응들을 우리가 보다 더 관심과 그를 더 키워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펀드에 의한 그 인수와 매각인데요. 이건 뭐 투기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먹튀를 아예 구조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그 기업을 인수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MBK가 그 홈플러스 인수했는데 우리가 뭐 한국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홈플러스를 잘해보겠다 이런 목적과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수를 해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공공 부분으로까지 그러니까 민관 합작 투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방식. 자,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 차입할 때도 자기 돈보다는 남의 돈을 더 많이 해서 일종의 차입 매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인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근데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거니까 이자를 더 빨리 갚게 해야 되니까 탈탈 털겠죠. 예? 아까 그 자본 유출 그 방식들을 다 탈탈 털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팔 때는 또 어떻게 팔겠습니까? 뭐 그냥 조용히 예를 들면 문 닫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투자 실패한 겁니다. 더 잘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또 탈탈 털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든 해야 하고 뭐 이른바 이제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뭐 노동자들 쥐어짜거나 뭐 돈 안 되는 그걸 뭐 폐점시키거나 내쫓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인수와 동시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이제 특혜 또는 이제 그 규제 그 회피의 방식으로 들어온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지금 인천 송도에 뭐 이미 지금 한 200억 이상 지금 혜택을 입은 걸로 그 파악이 되고 있고 50년간 무상 임대를 하면은 뭐 1,000억 원이 넘어간다. 땅 부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그거까지 계산하면은 더 많은데 그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해외의 이제 지배 구조를 악용해서 국내 이제 그 독점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식, 대표적으로 그 쿠팡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투쟁들을 해 오셨는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뭐 많이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주로 또 금속 사업장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의 이제 이 투자 철수나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제 이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파괴적이고 더 큰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한데 금속 사업장보다도 제조업보다도 최근에 그 해외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이제 내가 이제 서비스업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뭐 사실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말도 못할 정도로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뭐 이 전쟁과 앞으로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온갖 뭐 인수 뭐 매각 뭐 먹튀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제일 많이 제가 보기 일어나는 게 뭐 보험 뭐 이쪽 보험업 무슨 보험사 이름이 몇 번씩 바뀌었고 이제는 이게 어디 보험사인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같은 간판인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름이 또 바뀌어 있고 점심 먹으러 나오면 또 바뀌어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뭐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이번엔 그 유통 쪽이나 서비스업 쪽에 대한 사례도 한번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조 탄압으로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던 금속노조 반려만도 지회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좀 먼저 보면은 프랑스의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죠. 발레오 그룹입니다. 여기가 99년에 이제 만도 경주 공장을 인수해서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코리아를 설립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법인에 여러 개 인수했습니다. 이제 이제 구조조정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천안의 이제 반려 공조는 바로 이제 2009년인가요? 바로 그 해고 통보를 아예 해버리고 공장 폐업하고 파산 절차까지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생산의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 반려전장 같으면은 이 경비 식당 업무를 이제 외주화하는 방침을 밝혔고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웠겠죠.
뭐 그 뒤는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 그래서 피해 사례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모기업 차원의 글로벌 구조조정이 일어난 곳이고, 뭐 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2월에 이 외주화 방침을 밝히자마자 바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쟁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바로 이제 직장 폐쇄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달 이사회를 통해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이제 이게 노사 간의 이제 실랑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들어갔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유성기업 그 노동조합 그 탄압으로도 악명 높은 창조 컨설팅. 여기가 사실은 더 악명 높은 이 철거 용역의 대명사에 이제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자문을 받고서는 노동조합이 아예 그냥 박살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일단 다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불러들여요. 조합을 불러들여서 그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해서 다 탈퇴하게 만듭니다. 들어오는 족족 노조를.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노동조합 이제 핵심 이제 간부들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이제 거기서 징계하고 해고시키고, 일부는 이제 징계하고, 그다음 남은 친노조 성향의 이제 조합원들 같으면은 뭐 이상한 교육을 막 시키는 거죠. 뭐 이 지피지기 개선 TF팀이라고, 뭐 이렇게 풀 뽑기, 뭐 화장실 청소, 아주 모욕적인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화랑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갖고 전사적으로, 그래서 이 반노조 교육을 이제 확대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이 탈퇴한 이제 조합원들 중심으로 기업 노조를 만들고, 이 기업 노조가 금속노조 이 탈퇴 총회를 열고 이 독자 선언을 하면서, 고해 1월에 이명박 정부에서 복수노조 이 민주노총 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돼요.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장이 그 첫 피해자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 이후 이제 10년 동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저도 옆에서 몇 번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조합원 여기 활동가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버티고 했던 이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10년을 밖에 쫓겨난 상태에서 10년을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안에 있어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밖에 뭐 있는 해고된 조합원들이 뭐 얼마나 이제 힘을 뭐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당 노동행위, 그 다음에 부당 해고, 이 소송에 이제 들어가서 이겼어요. 이 노조는 그 하나로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데, 1심, 2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복직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다 그냥 1심, 2심이 됐으니까 당연히 대법원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이걸 뒤집습니다. 왜 뒤집었냐? 양승태. 들어보셨죠? 박근혜. 예? 그 유명한 사법거래. 이게, 여기 반레오만도 이 노조건이, 여기 기업노조 총회, 금속노조의 탈퇴총회가 위법이라고 법원이 봤는데, 그거를 다 뒤집고, 그 다음에 해고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게 다 뒤집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이 사법부가 이걸 해줄 테니까, 다 뒤집어 줄 테니까, 뭐 자기네 그걸 달라. 이렇게 이제
주요 뭐 정교조 몇몇 있지 않습니까? 주요 그 대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기 사례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뒤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재판 거래가 밝혀지면서 다시 또 상황이 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2017년 9월에 13명의 해고자들이 다시 이제 복직 판정을 받고 현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지나서 2019년 7월에는 거의 뭐 몇 년인가 9년 만에 그 당시 이제 이 노조 탄압의 이 대표죠. 그러니까 회사 대표였던 강기병 대표가 실형이 좀 확정이 되고 여기 외국인이었으면은 날랐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2015년에 이제 그 발레오만두 시회가 조합원들을 이제 계속 이제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할 거 해서 다수 노조의 지위로 올랐어요. 10년이 딱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밖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니까 얻어낸 성과죠. 역사, 이 노조 탄압에 이게 다 획을 하나씩 걷는 뭐 이렇게 뭐 정부의 무슨 뭐 어떤 방침, 뭐 법원의 무슨 판결 다 이거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지켰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기록도 많습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요게 이제 직장 폐쇄 9주년을 기념해서 사측에서 이게 뭐 삼겹살 파티를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여기 한국 사년 동지들 계신데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한국 사년지회 투쟁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도 발레오만두 지회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게 이제 투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개요를 먼저 보시면 일본 산켄 전기 주식회사가 73년에 마산 수출 자유 지역에 그 한국 사년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요. 뭐 그럼으로써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혜택을 받아왔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전이나 한국 그 사업 철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고 그 노조 이제 투쟁을 통해서 그걸 다 무효화시켰는데 결국에는 2020년에 이제 폐업 공지하고 그 다음에 1월에 해산 이제 등기를 하면서 현재 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이제 구조조정과 이제 노동 탄압을 들 수가 있는데요. 96년에 이제 한국 사년 노동자들이 금속 노조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서 일본 이제 산켄 전기가 이거 안 되겠다, 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한국 철수하고 인도네시아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협박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고 2007년까지 이제 3차례나 걸쳐서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 강행 이런 이제 이 공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일방적인 폐업을 통보를 했고 이거를 이제 방어를 좀 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약속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사측은 또 그걸 안 지키고 오히려 2018년 12월에부터는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고의적자와 위장폐업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2018년 말에 이제 일본 산케노지 본사가 다른 이제 전류 생산 업체가 EK라는 옛날에 LG 지음인가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LG 쪽하고도 또 다른 합작법인 같이 구성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현지 법인을 제끼고 예? 새로운 이제 신설 법인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사실 위장폐업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아까 16년에 이제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는데 17년에 그걸 철회시켰는데 20년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적자가 발생하고 그 누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초기인 2020년 7월에 이런 이제 적자 상황,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해서 폐업 결정했다. 그걸 또 일본 홈페이지에, 본사 홈페이지에 조합원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 본사가 이렇게 공표를 한 게 아니고 올라가 있는 거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조합원들이 이렇게 그 홈페이지 살피다가 이게 떠가지고 확인해 보니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월에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폐업하고 공장까지 다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년 지회 투쟁은 뭐 일단 짧게 이제 2016년 그 이후부터의 좀 상황을 좀 보면, 네. 그때 이제 정리해고 방침을 이제 철회를 시키는데, 이 4년 그때 그 일본 원정 투쟁이 나름의 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현지의 그 노동자들과 단체에서 그 한국 4년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리고 일본 그 상켄 본사에서 같이 이제 연대 투쟁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 그 본사가 일정하게 정리하고 철회하면서 이후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으나, 오히려 이제 2018년부터는 이게 고의적자와 위장 폐업이 수순으로 가면서 회사를 아예 이제 그 폐업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2020년에 그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4년지의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매각된 그 회사 앞에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그 아마 오늘 한 700일 가량 되신 것 같은데요. 벌써 뭐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뭐 그 상황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이게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일본 현지에서 그 이제 지원 단체나 같이 이제 이 연대 투쟁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계셨는데, 그걸 이제 더 확대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서는 일본 현지에서의 투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이타마 본사가 있는 도쿄, 오사카 이런 데서 그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켄에 대한 이제 항의 투쟁이 발생하고, 뭐 21년 5월에는 뭐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일본 현지의 그 시민 모임에서도 뭐 연행되는 뭐 이런 일이, 국내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가서 뭐 이 석방하라는 그런 요청서까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좀 됐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올해 2월에는 그 서울 마곡에 있는, 강서구 마곡에 있는 상켄 코리아 영업소에서 상경투쟁을 지금 현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뭐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총이 있습니다. 네? 일본 본사 주주총이. 네, 주총. 네. 뭐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뭐 힘들지만 어렵게 좀 투쟁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네, 꼭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네, 4년 동지들 투쟁.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진도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홈플러스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직접 투쟁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더 어렵네요. 자, 여기는 그 홈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사모펀드 이 투기자본의 차입 매수와 이제 고액 매각 준비에 맞선 이 저지 투쟁을 벌인 곳인데,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까르푸 기억하시죠? 까르푸. 거기에요. 출발이. 그게 벌써 그 까르푸가 프랑스 쪽 자본이잖아요. 이게 또 매각, 뭐, 이랜드 쪽에 매각이 됐다가
삼성으로 넘어갔다가 삼성에 다시 이제 테스코 합작했다가 테스코가 받았다가 2015년에 이게 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로 넘어갑니다. 요거 이름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이 사모펀드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여기 한국에 등록된 사모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고, 어디 뭐 웬만한 투자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름인데 창업자 이름 김병주. 예. 예. 마이클 병주 킴.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처음에 이 사모펀드 MBK가 차익 매수로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마구마구 뽑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노동조합들이 지금 벌써 7년, 8년째 투쟁을 또, 물론 그전에도 편했느냐? 뭐 거의 상황이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런 뭐 매각저지 이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게 7조 얼마로 거기서 인수했는데, 테스코에서 7조 원 조금 넘게 주고 인수를 했는데, 한 5조 원 정도를 빚으로다가 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 인수자금의 71%를 빚이니까, 야, 한 3배 넘게. 대단하죠?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인수 이후에 2019년까지만 이자 비용의 합계가 뭐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이, 차라리 이걸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1조 2천억 원 좀 넘죠? 근데 영업이익 다 합쳐봐야 1조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은 다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이자 갚는데 다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자만 해도 지금 한 3천억 정도, 3천억이 좀 부족하고, 이것만 있습니까? 원금 갚아야죠, 원금. 5조 원. 예?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자, 일단 이자는 그렇게 했고, 3천억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팔아야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막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익이 2조 원이 2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천억 갖고 2조 원 했으니까 3조 원 아니 남았어요. 3조 원. 또 모자르죠. 그러니까 영업점. 네? 영업점의 부동산. 이걸 또 이제 막 매각시키셔. 흑자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팔아서 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그걸 이제 패전 매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아직도 원금을 다 못 갚은 겁니다. 요건 어떻게 갚겠습니까? 더 쥐어짜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더 빡시게 해갖고 매각 이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일부 원금 이제 탕감하고 자기 이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흔히 이제 사모펀드가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죠. 또 계속. 막 줍니다, 지금. 지금 2015년 이후에 한 4,500여 명이 줄었고요. 외주 이런 협력 간접 고용 직원도 한 4,300여 명 줄어서 전체적으로 한 6년간에 한 9,000명 정도의 인력들이 한 3분의 1 이상 정도가 줄어드는 셈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직원들 임금이 최저임금, 저게 또 중요한 겁니다. 저희 임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또. 예? 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00년 이전부터 투쟁을 해왔으니까요. 6호와 이럴 때부터도
예. 계속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뭐 올해도 뭐 계속 뭐 올해 1월도 이 패전 매각 저지 뭐 총파업도 진행해서 뭐 나름의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일단 상황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아직 못한. 하지만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싸우니까 뭐 이렇게 매각이 되더라도 계속 이 고용이 유지가 되고 노동조합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여기는 민주노총사업장은 아닌데요, 한국노총사업장입니다. 여기가 잘 모르시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디아조 코리아, 페르노리카 코리아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걸 보시면 아십니다. 윈저, W 주류 판매업체. 네? 여기는 원래 오비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 2003년에 그 디아조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네 해외 브랜드를 같이 팔게 되는데 조니 워커가 여기서 파는 겁니다. 기네스, 나머지는 뭐 라가블린, 뭐 탈리거스, 탈리스커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도 그냥 그래요. 자, 페르노리카 코리아 처음 들어봤죠. 하지만 우리가 발렌타인, 이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로얄 살루트, 이게 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다 재벌들이 먹는 술들이, 박정희 좋아했던 시바스리갈, 임페리얼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앱솔루트 이런 것들을 판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이제 주류 판매업인 거죠.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한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인데 거의 사례가 똑같아서 지금 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금으로 유출해서 지금 이익 영업이 빵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디아조 코리아는 이제 이 윈저가 그 주력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각하고 이걸 또 그 다음에 페르노 코리아는 임페리얼 판권을 매각하는, 그러니까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폐업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각과 구조조정이 반발하는 이제 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당연하겠죠. 사측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을 얼만큼 유출을 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뭐 이게 처음엔 좀 그래도 좀 남았죠. 예? 남다가 이게 이제 19년 요거 2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 빼가는데, 이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2020년 말일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 이익 영역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이익을 다 배당금으로 100% 자회사 100% 배당금으로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신문에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작년 거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봤답니다. 순이익이 192억 원 나갔는데, 순이익이 배당금이 192억, 또 빵원이에요. 디아조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76만 원. 이게 원래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영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숫자가 남아가지고 보니까 76만 원. 근데 그나마 작년에 순이익이 321억이 남았는데 이것까지 더해가지고 배당금으로 다 몽창 지출하고 지금 이 회계 재무제표상, 예? 그 자체로 빵원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 정도로 다 빼갔다. 다 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 폐업을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배당금을 그렇게 이제 다 빼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 매각하고 인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뭐 희망퇴직을 여러 차례 뭐 하고, 지금 올해 4월에도 또 했는데, 그 디아조 코리아 같으면은, 여기가 아까 돈 되는 게 이게 윈즈하고 저 W 같은 국내 사업부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모펀드한테 지금 매각 협상 중이에요. 팔려고. 그러니까 디아조 이 브랜드를 아마 전체를 다 팔 생각인가 봐요. 그 국내 사업부만. 그래갖고 이걸 여기 지금 하는데 7월까지 이제 뭐 매각하게 되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펀드 그 매각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사업부는 이제 자기들이 자체로 또 따로 떼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방침을 밝혀놓고 지금 희망퇴직도 하고 뭐 노동자비 투쟁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론 노리카 코리아도 임페리얼이 제일 잘 나간답니다. 이거를 판권을 팔았어요. 그 드링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좀 받고 있어서 한 3분의 1로 그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력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자른 거죠. 노조 거기에 맞춰서 맞서서 계속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도 뭐 열심히 투쟁하고. 끝으로 이제 뭐 아실 것 같긴 하지 그 시티은행 노동조합. 은행 쪽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여기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도 JT 그 그룹 관련해서 또 뭐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 뭐 타결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시티은행 같으면 이제 한미은행이 그 모태인 건데 여기가 2000년에 칼라일이라는 또 론스타만큼 유명한 아주 해외 이 투기자본인 칼라일 펀드한테 인수가 됐어요. 팔려 나갔어요. 그 4년 만에 다시 이게 시티은행이 팔면서 한국 시티은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사모펀드 한 번 되고 다시 시티은행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불법, 편법, 특례 인수가 좀 됐고 그 사이에 이 구조조정하고 영업점 축소 같은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 결국에는 작년에 미국 본사에서 소비자 금융 철수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이것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아예 폐점까지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불법, 편법, 특례 인수는 이 칼라일 때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은행도 이제 이게 일종의 특례 인수예요. 인수가 국내에서는 안 되는데 특례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그러니까 동일인 경우에 주식 보유 한도 10% 이내만 되는데 이게 초과했는데 이거가 외국 은행 특례에 의해서 시티은행 인수를 금융위가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인수 사유가 특례 사유가 뭐냐면 선진금융기법 이런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은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외국 해외 선진금융기법을 가지고 국내 금융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한 게 이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배당이나 용역비로 4.2조 원을 유출을 하게 되고 특히 2018년에는 순이익의 3배가 넘는 거의 다 빼갔다고 보시면 되죠. 9,400억. 용역비로도 매년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보니까 통계가 나온 게 2015년까지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1,890억 정도고 지금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요때 2020년에 사실 이미 문제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너무 이 당시에 무슨 국부 유출 했는데 그 논란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요. 지배 구조를 보면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한 7, 80%가 외국인 주주 비율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은행들이니까 아예 그 소유권이 그냥 저 브랜드 자체가 아예 그 외국 뭐 이런 데만 이제 뭐 외국계 기업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뭐 KB 뭐 다 마찬가지로 이게 신한 아예 저 일본 쪽에서 건너온 이제 그 뭐 다 알고 보면 다 외국계 자본이고 현재 지금 주주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서 배당을 하게 되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국부 유치래요. 어떤 식으로 보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때 이제 특히 보면 2018년에 요때 그 SCJ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여기가 이제 거의 300% 가까이 빼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남으면 좀 남게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두 해 정도 묵혔다가 이게 선진 금융 기법인 거죠. 아까 저쪽처럼 돈이 생기면 바로 빼가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몇 해는 묶여놨다가 몰아서 그냥 왕창 다 털고 나. 예? 여기는 아예 300%가 넘죠, 2018년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네. 거의 다 털고 나간 거, 순이익 총액보다 사실 배당금 총액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이익 요거 플러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익까지 다 해서 배당으로 다 줬다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구조조정인데, 이게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작년 4월에 미국 본사에서 그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유럽 13개국의 소비자 금융을 다 철수하겠다. 영업점 폐쇄에 들어갔고, 뭐 10년 동안 82% 지금 한 38개인가 7개인가 그 정도 남아있던데 39개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뭐 신입 직원은 아예 채용을 안 했고 계속 이제 그 자영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 도급 파견 직원까지도 계속 구조조정을 다 한 그런 상태에서 여러 피해들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돈을 맡겼던 예금자라든가, 이걸 이용했던 이용자라든가, 이런 데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SC은행도 똑같이 지금 SC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 발표하고 영업점, 전 세계 영업점 50%를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이때 또 같이 그러니까 세계 이제 금융 이 구조나 이 환경이 또 바뀌면서 이게 비대면 이렇게 가고 영업점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모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행업들이 다 그런 형태들을 겪고 있다는 거.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빼갈 거 있으면 싹싹 다 알아서 다 챙겨간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희망퇴직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저항도 하고 있고,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